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우리 집을 왜 팔아요? 귀국한 아들의 절규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더 떨고 있는 쪽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숨기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연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익숙해진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한번 주무르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깜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도 아직 어두웠죠. 연부는 부엌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쌀통을 열어 쌀을 떠냈습니다. 손에 닿는 쌀알들이 차가웠습니다. 찬물에 쌀을 씻으며 연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아들 동혁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 어쩌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 됐지만 연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멸치를 우려내기 시작했죠. 국물이 끓기 시작할 무렵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은 모습이었죠. 수진은 화장실로 가면서 부엌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연분과 눈이 마주쳤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연부는 괜찮은 척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수진은 화장실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요. 연부는 다시 국을 저으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괜찮아. 아침이라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부는 밥상을 차리면서 슬쩍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연분이 국그릇을 놓아도 반찬을 놓아도 수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엄마가 싸줘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요. 연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래, 좋겠다. 연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가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연부는 며느리에게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아들 동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동혁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라면 있으시죠? 연부는 멈칫했습니다. 라면이요? 지금 식탁 위에 따끈한 된장국과 갓 지은 밥이 있는데요. 연부는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밥 다 됐는데 같이 먹고 가지. 동혁은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나중에 라면 끓여 먹을게요. 연분이 준비한 밥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수진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옆에 있던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처가에 가져갈 선물이었습니다.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누구 주려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위한 선물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처갓집 가야 해서 바빠요. 동혁이 현관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연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연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노릇하게 구운 생선,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모두 연분이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연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주 도시락도 미리 싸뒀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내일 도시락 싸줄까? 물었을 때 수지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아, 저희 엄마가 싸줬어요. 괜찮아요. 그때도 저희 엄마였습니다. 연부는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며느리가 깜빡하고 둔 휴대폰 충전기가 보였습니다. 처가 어머니와 영상 통화하던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죠. 연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연부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정리는 해야 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찬물이 유난히 시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텔레비전 위에 놓인 손주 사진이 보였습니다. 연부는 그 사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얘라도 잘 자라면 그걸로 됐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혼자였습니다. 인사도 감사 인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연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먹겠다고 했으니까요. 라면이 끓는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 소리가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라면을 냄비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연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연분에게는 또 하나의 외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참자. 연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참는 것. 그것이 연분이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72해를 살며 배운 가장 아픈 지혜였죠. 연분은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죠. 손수건을 가방에 넣으면서 연분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 수진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었죠. 연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오늘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을까?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거울 너머로 연분을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오늘 친정 엄마랑 약속 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혼자 다녀오시면 안 돼요? 병원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수지는 다시 화장에 집중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을 이었죠. 어머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혼자서도 잘하셔야죠. 연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고요? 넘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들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때 방에서 동혁이 나왔습니다. 연부는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동혁아, 오늘 엄마 병원 가는 건데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동혁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 좀 혼자 다녀오면 안 돼요? 저도 오늘 바빠서요. 그래도 검진 결과 같이 들어주면 괜찮으시잖아요. 큰 병 있는 것도 아니고. 동혁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분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죠. 연분은 무릎을 슬쩍 주무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혼자 다녀와야지. 수진이 화장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이었죠. 처가 친척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장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연부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나가봐야겠다. 연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자 어지러웠습니다. 잠시 현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눈은 거울을 보고 있었죠. 연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아직 봄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죠. 연부는 카디건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멀지 않았지만 연분에게는 긴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연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기는 한 걸까? 아침마다 밥을 차리지만 아무도 먹지 않고 청소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설명했지만 연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학 용어가 어려웠죠. 옆에 가족이 있었다면 같이 들어줬을 텐데. 연부는 고개만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손주가 먹을 간식도 사야 했죠.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지만 연부는 참고 걸었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분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가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죠. 네, 엄마. 정말요? 저녁에 바로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연부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죠. 연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가 진짜 최고죠. 어머니 요리는 저랑 안 맞아서. 연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며느리 입맛에 안 맞는다는 말. 그동안 한 번도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처가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구나. 연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을 정리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분이 국을 저어도 밥을 안 쳐도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수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 국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또 된장국이네. 내 입맛 아니야. 연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해도 어떤 국을 끓여도 며느리 입맛에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처가 음식은 완벽했습니다. 수지는 처가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는 글과 함께요. 연부는 그 게시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수진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을 때였죠. 댓글에는 부러워요, 맛있겠어요 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연분이 만든 음식에는 그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연부는 귤을 깎아 손주에게 줬습니다. 손주가 귤을 먹으려는 순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말고 외할머니가 사다 주신 과일 먹어. 손주는 연분이 준 귤을 내려놓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수진이 처가에서 가져온 과일을 꺼냈죠.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연분이 차린 밥상 앞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동혁은 휴대폰을 보고 수지는 손주 밥을 먹이고 연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주면 진짜 잘 먹는데. 수진이 손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식사가 끝나고 연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 속에 있지만 이 가족이 아닌 것 같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동혁, 수진, 손주가 소파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연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족에게서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거실. 연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연분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연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연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연분은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연분의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72해를 살며 느껴본 가장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연부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연분이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한편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동혁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여행 계획 짜고 있어요. 여행? 어디 가는데? 수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죠. 피렌체, 로마, 파리요.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연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요? 처가 어머니를 말하는 거겠죠. 연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좋겠다. 유럽 여행이면 정말 멋있겠네. 네, 꿈에 그리던 여행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빛이 설렜죠.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가 어머니와 함께 가는 여행.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계획. 식탁 위에 여행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슬쩍 보았습니다. 호텔 이름, 식당 예약, 렌터카 정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 챙기기 같은 항목은 없었습니다. 동혁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호텔은 이걸로 확정할까? 리뷰가 좋던데. 응, 좋아.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두 사람은 계속 상의했습니다. 렌터카는 어떤 걸로 빌릴지, 몇 시 비행기를 탈지, 어떤 레스토랑에 예약할지. 대화가 이어졌지만
연부는 그 대화 속에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연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건 없니? 수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짐 싸는 거라도 필요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연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죠. 수진이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가요. 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이야기로 한창이었죠.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짐 리스트였습니다. 연부는 멈춰서서 그것을 봤습니다. 처가 부모님 약, 외투, 간식, 선물. 처가 부모님을 위한 항목이 가득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연분에 대한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연분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 계획에 없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오자 연분이 말했습니다. 여행 가면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챙겨줄게. 동혁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준비했어요. 그래도 엄마도 경로당 다니면 되잖아요. 거기 가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경로당이요? 연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경로당에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여행 가는 동안 혼자 있으라는 뜻이었죠. 그래, 그럴까? 연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로당. 그곳은 외로운 노인들이 가는 곳이었죠. 연부는 자신도 이제 그런 외로운 노인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손주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사준 거예요. 진짜 예쁘죠? 연부는 그 옷을 바라봤습니다. 귀여운 아동복이었습니다. 처가 어머니가 사준 옷. 손주는 그 옷을 입고 처가 어머니와 함께 유럽을 갈 거였습니다. 연부는 소외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식당 예약을 확인하고 가져갈 옷을 고르고 환전할 금액을 계산했죠. 연부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리 가면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어야지. 엄마가 그거 정말 보고 싶어 하셨거든. 동혁도 맞장구 쳤습니다. 장모님 좋아하시겠다. 평생 소원이었잖아. 두 사람은 처가 어머니를 위한 계획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연부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 느꼈습니다. 72해를 살며 이런 소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동혁이 짐을 정리하다 연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어머니는 집 지켜주세요. 집을 지키라고요?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수진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로당 안내문이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여기 무료 급식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분에게는 웃음이 아니라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경로당으로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혼자 경로당에 가라는 거였죠. 연부는 안내문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탓이었죠.
하지만 연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연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가족 계획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 됐습니다. 연부는 안내문을 손에 쥔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지만 연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72해를 살며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분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경로당 안내문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연분은 그것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외출 준비를 했죠.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여행 전 마지막 쇼핑을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연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경로당 안내문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연분의 말을 자르듯이요. 어머니, 이거요. 여행 가는 동안 여기가 계세요. 수진이 안내문을 연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분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가볍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여기 무료 점심도 준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수지는 연분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연분에게는 소식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나를 맡길 곳을 찾았구나. 연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로당. 그곳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연분도 이제 그런 노인이 됐다는 뜻이었죠. 동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안내문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편하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이요? 연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친구가 생긴다고요?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손에 쥔 안내문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 같았죠. 동혁이 휴대폰을 꺼내 연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반찬 주문 앱이에요. 이런 거 시켜 드세요. 연분은 휴대폰 화면을 몇 초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반찬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죠. 아들은 자신이 밖에서 사 먹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입맛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사드세요. 연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너희 밥상만 챙겼는데 내 입맛을 모른다고요? 연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손주의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안 가. 우리 외할머니랑 갈 거야. 손주가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분을 보지도 않고요. 연분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주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응, 할머니는 경로당 가실 거야. 거기서 재미있게 놀다 오실 거야. 수진이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논다고요? 연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로당이 놀이터인가요? 연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분은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 여행 준비를 했죠. 짐을 싸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연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연부는 우연히 그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또 따라올까봐 걱정 키읔키읔 그냥 알아서 지내시라고 하고 가자. 연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라올까봐 걱정이요? 자신이 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요. 수진이 메시지를 읽고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연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요. 동혁이 연분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예민하게 굴지 마요. 저희도 쉬고 싶어요. 예민하게 군다고요? 연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행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여행 스트레스요? 자신이 스트레스라는 뜻이었습니다. 연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2회를 살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연부는 식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행짐 리스트가 놓여 있었죠. 거기에는 처가 부모님 선물, 약,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된 항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졌구나. 연부는 경로당 안내문을 다시 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노인 돌봄 프로그램, 무료 급식, 여가 활동, 모두 외로운 노인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연부는 안내문을 접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참. 어머니, 혹시 몰라서 집 비밀번호도 바꿔놨어요. 연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요? 자신의 집인데요? 연분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바꿨어? 외출하실 때 혹시 모르니까요. 새 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잠겼습니다. 비밀번호도 모르는 집,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연분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목은 메었고 눈시울은 뜨거웠습니다. 나를 가족에서 지웠다. 연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적인 독백이었습니다. 72회를 살며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경로당 안내문이 식탁 위에서 연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롱하듯이요. 여기가 내 자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서 연분의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깊고 긴 절망적인 한숨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택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공항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연부는 방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배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가보니 이미 신발을 신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연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배웅도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동혁도 가방을 매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연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분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에 알림이 떠 있었죠. 아들 부부가 공항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가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분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에 내 자리는 없구나. 연분은 사진을 내리며 수진의 프로필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새로 바뀐 메시지였죠. 유럽 힐링 여행 방해 금지. 방해 금지요. 연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방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두 연분의 손때가 묻은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연분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분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연분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죠. 오래됐다는 증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등기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연분은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집은 반드시 너 이름으로 해라. 아들한테 넘기지 마라. 내가 평생 고생했다. 이 집만은 내 것이어야 한다. 연분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연분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집 명의를 연분 단독으로 해뒀던 거였습니다. 연분은 등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없었죠. 이 집은 연분의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울타리였지. 연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조차 연분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연분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경로당 안내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져둔 그 종이. 연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인 돌봄 프로그램. 그 문구가 연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연분은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잘 지내시죠? 경로당 가보셨어요? 물음표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죠. 그냥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연분이 경로당에 갔는지, 말을 들었는지. 연분은 문자를 보며 미소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가 마음속에서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연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산다. 72해를 살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로.
연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샀을 때 거래했던 곳이었죠.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하늘 부동산입니다.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연분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연분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동네면 수요가 많아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빨리 팔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그럼 금매로 올리시는 게 좋겠네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면 하루 안에 나갑니다. 하루 안에요. 연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아들을 키우던 날들, 며느리를 맞이했던 날, 손주가 태어났던 순간.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연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분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매로 올려주세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개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집 보러 오실 거예요. 사진 몇 장만 찍어서 올리면 금방 연락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연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연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연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72회를 살며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연분도 자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창밖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연분은 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분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어제 내린 결정 때문이었죠. 집을 파는 것,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 연분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중개업자가 구매자를 데리고 올 거였으니까요. 연분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옆에 며느리가 흘린 화장품 자국이 보였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바닥에 떨어져 얼룩이 됐었죠. 연부는 그것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지켰는지.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연부는 묵묵히 했습니다. 이 집이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연분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분은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업자와 구매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30대 부부였죠. 안녕하세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연분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구매자 부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 화장실. 꼼꼼하게 봤죠. 구조가 정말 좋네요. 채광도 잘 들고. 남편 쪽이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반면 연부는 떠나는 거였죠.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금매 조건이시니까 바로 계약 가능하시죠? 구매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연부는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집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수도 시설, 보일러, 싱크대 상태 모두 연분이 관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잘 관리하셨네요. 깨끗해요. 구매자 아내가 칭찬했습니다.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연분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면 제가 가격 조율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 모두 연분의 것들이었습니다. 연부는 서랍을 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담았죠. 많지 않았습니다. 연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주 어릴 적 사진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죠. 연부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귀여운 손주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대신 그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주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또 다른 서랍에서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은 화장품 영수증이었습니다. 비싼 것들 뿐이었죠. 수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연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나만 보지 않았구나. 며느리는 자신에게는 돈을 쓰면서도 연분에게는 경로당 안내문을 줬습니다. 연분이 무료 급식이나 받으라는 뜻이었죠. 연분은 영수증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나오셔도 돼요. 연분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구매자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계약 준비할게요. 서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매자와 악수했습니다. 구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연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고 연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연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매일 설거지하던 곳이었습니다. 식탁, 가족과 함께 밥 먹던 곳이었죠. 냄비, 국을 끓이던 것이었습니다. 모두 연분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분은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무시당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72회를 살며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연부는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에서 올라온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처가 부모님, 아들, 며느리, 손주 5명이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분 없이도 행복해 보였죠. 연부는 그 사진을 보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 출발 체크리스트 1. 원룸 계약 2. 이사짐 싸기 3. 통장 정리 4. 새 휴대폰 번호 목록을 적으면서 연부는 조금씩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떠나는구나. 이 집을, 이 생활을, 이 고통을 떠나는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계약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연부는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연분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연분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죠. 하지만 연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더 싸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이고 모레면 이사였으니까요.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은 비싼 화장품은 전부 두고 갔습니다. 연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챙긴 건 손주 사진 2장과 남편의 유언 메모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연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연분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거였습니다. 72해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계약하러 온 거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구매자분도 곧 오실 겁니다. 네, 들어오세요. 연부는 중개업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죠. 매매 계약서, 등기 서류, 각종 확인서들.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중개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사모님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네요.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매자 부부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연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하러 왔습니다. 구매자 남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연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하는구나. 이 집 참 좋아요. 빨리 계약하고 싶었어요. 구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죠. 연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주인 만나야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 내용 확인해 주세요. 연부는 계약서를 받습니다.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연분. 이 집의 주인이라는 증거였죠. 중개업자가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연부는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끝을 가져갔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내렸습니다.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연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 온 날, 아들이 자라던 모습,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던 날, 손주가 태어났던 순간. 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던 날들, 혼자 라면 끓이던 새벽들, 경로당 안내문을 받았던 그 순간. 그때 남편의 유언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집은 반드시 너 이름으로 해라. 내 것이어야 한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분이 힘들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집을 연분 명의로 해뒀던 거였죠. 연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연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연분. 세 글자였지만 무게는 72회의 인생만큼 무거웠습니다. 중개업자가 즉시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연부는 중개업자와 악수했습니다. 구매자 부부와도 악수했죠. 구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집 물려주셔서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연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해방감과 쓸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계약이 끝나고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연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찾아둔 원룸 주인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러 오세요. 계약 가능합니다. 연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후 2시에 갈게요. 이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연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담았죠.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챙긴 건 손주 사진 2장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과 100일 사진. 연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은 비싼 화장품들은 전부 화장대에 그대로 뒀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연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싱크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매일 서 있던 곳이었죠. 설거지하고 국 끓이고 밥 짓던 곳. 연분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곳이었습니다. 싱크대 문을 닫으며 연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연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여행 사진이 또 올라와 있었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으니까요. 연부는 단톡방 설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연부는 주저하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단톡방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완전히 지워졌죠. 연부는 그 순간 마음이 한 번 더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연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죠. 신발을 신으면서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빈 거실, 정리된 부엌, 깨끗한 바닥. 모두 연분이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였습니다. 참 많이도 참았다. 연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72해를 살며 가장 많이 참았던 시간들. 이제 그 참음이 끝났습니다. 연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딸각. 그 소리와 함께 연분의 과거도 닫혔습니다. 연부는 계단을 내려가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연부는 그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자신만의 삶을 향해. 인천공항 입국장이 붐볐습니다.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그 중에 동혁과 수진도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 피곤해. 빨리 집 가서 쉬고 싶다. 수진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죠. 동혁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게. 택시 타고 바로 가자. 두 사람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켜더니 SNS를 확인했습니다.
여행 중 못 본 게시물들을 보려는 거였죠. 그런데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멈춘 거였습니다. 여보, 이건 뭐지? 수진이 동혁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중개업소 게시글이었죠. 그런데 그 집 구조가 낯익었습니다. 거실 모양, 부엌 위치, 창문 크기 모두 똑같았습니다. 설마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게시글을 자세히 보니 주소까지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집인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혁은 게시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매 완료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가야 해. 동혁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바로 달렸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혁은 택시비를 내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수진도 손주를 안고 뛰어내렸죠. 동혁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문에 넣었죠.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동혁이 당황하며 열쇠를 다시 넣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뀐 거였습니다. 비밀번호 눌러봐. 수진이 말했습니다. 동혁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바꿔둔 번호였죠.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잘못 눌렀나? 동혁이 다시 눌렀습니다. 더 천천히 정확하게. 삐삐삐 또 오류음이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이 번호인데. 수진도 직접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동혁과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왜 우리 집에 있죠? 여기, 우리 집인데요.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집인데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10년 넘게 산 집이에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집주인분과 이미 계약 끝났고요. 어제 이사 왔습니다. 등기도 다 넘어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동혁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집 명의는 우리 엄마. 아니 우리 거예요. 명의요. 여기 서류 다 있는데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김현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혁은 그 이름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판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팔았다고.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꺼져 있다고요. 동혁은 다시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 수진이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참여자 목록에 연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갔네. 단톡방에서 나갔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단톡방을 나갔다는 건 완전히 연을 끊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가 옆으로 넘어졌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혁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연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빼고 결정했잖아. 동혁은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 안내문을 줬던 날, 여행 계획에서 배제했던 순간들, 비밀번호를 바꿨던 그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처가 우선으로 살았던 날들,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순간들, 우리가 한 짓이.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죠. 동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소외시켰는지. 새 주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갈 곳은 있으세요? 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유럽에서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이 오늘은 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수진이 캐리어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동혁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자. 일단 여기서 나가자.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울고 있는 손주를 안고 갈 곳도 모른 채 연분이 72해를 살며 느꼈던 외로움을 이제 그들이 느끼게 된 거였습니다. 동혁과 수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거였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동네를 헤맸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낯선 상황이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봐. 수진이 말했습니다. 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 동혁인데 혹시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어렵겠어. 집에 손님이 와서. 핑계였습니다. 동혁은 알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죠. 어머니를 내쫓은 불효자라는 소문.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에게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팔이 저려왔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유럽 여행 내내 무리했던 탓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밤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캐리어를 사물함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베개도 불편했습니다. 손주는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낯선 환경이 싫었던 거였죠. 잠이 안 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오늘은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혁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경로당 안내문을 줬던 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던 순간,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씻지도 못하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처가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처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가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수진이 말을 꺼내려 하자
처가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 우리도 다 들었어. 처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 필요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처가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서 말했죠. 며칠만 있다가 나가. 그 이상은 안 돼. 결국 겨우 사흘간 묵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가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처가 아버지는 아예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죠. 사흘 후 다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또다시 캐리어를 끌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이번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3명이 있기에는 너무 비좁았죠. 동혁은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집 걱정뿐이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동혁 씨, 요즘 왜 이래요? 이 보고서 다시 해야겠어요. 팀장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혁이 집 문제 터졌대. 어머니한테 집 뺏겼다던데.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길래. 동혁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모든 게 들렸습니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수지는 더 힘들었습니다. 손주 유치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죠. 한 학부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도 시댁 문제로 힘들긴 한데 수진 씨는 좀 심하신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주 손을 잡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동혁이 라면을 사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불편한 눈빛이었죠. 동혁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네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였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그 한마디에 동혁과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동혁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수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처가만 챙기던 날들,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순간들, 경로당 안내문을 던져줬던 그날,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연분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무슨 말로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3명이 지내니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죠. 수지는 허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느라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동혁은 회사에서 실수를 또 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팀장이 불렀습니다. 동혁 씨, 이번 달 성과급 없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동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동혁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좁은 고시원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싫었습니다. 수진도 SNS를 켰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유럽 여행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처가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배제하고 찍은 사진들, 자랑하려고 올렸던 게시물들. 수지는 사진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손주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었나 봐. 동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72해를 살며 연분이 느꼈던 고통, 이제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작은 원룸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튼을 열자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연분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산 다육이였죠. 연분은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새 생명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친구 2명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죠.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연분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연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친구들은 연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당했던 일들, 집을 팔았던 결정,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잘했어.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 없었어. 친구들은 연분을 위로해줬습니다. 공감해줬습니다. 연분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운동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연분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창가에 액자로 세워둔 사진이었죠.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손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분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연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동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진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손주는 연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수진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연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러움, 그리움, 안타까움.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4명이 앉기에는 비좁았죠. 손주가 연분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연분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던 손주였습니다. 동혁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시 잘할게요.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먼저 챙길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연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리두기는 필요해. 동혁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없어. 너희도 철이 들 거야. 늦게라도. 엄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시간이 필요해. 연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연부는 그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네 명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반찬과 연분이 준비한 국으로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연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살아. 너는 엄마 아빠랑 살고.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삶이 있거든.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혁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천천히 와. 급할 거 없어.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주가 연분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세 사람이 나가고 연분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늦게 철들어도 괜찮아. 연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변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희생하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연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72해를 살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삶, 자유로운 삶. 연분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되 미움은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연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숨과 함께 잔잔한 여운이 흘렀습니다.